어느 여름 나는 시골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그곳은 할머니가 사시는 작은 마을이었고 마을 뒤에는 오래된 숲이 있었다. 날씨가 몹시 더웠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숲 근처에 있는 작은 호수로 수영을 하러 갔다. 호수는 아름다웠다. 맑은 물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주변에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친구들은 이미 물속에 들어가서 놀고 있었고 나는 천천히 물에 발을 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속에서 어떤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냥 찬물이라서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가운 느낌은 더 강해졌다. 결국 나는 물에서 나와 호수의 가장자리에 앉아서 다시 몸을 말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호수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커다란 물결이 일더니 물속에서 손 하나가 불쑥 솟아나왔다. 야! 장난 그만 쳐.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던 나는 외쳤지만 그 손은 점점 더 위로 올라왔다. 이제는 분명히 사람의 머리와 상반신이 보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작은 사진처럼 흐릿하고 실제 존재하는 것 같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나는 친구들을 불렀고 모두 물에서 나와 그 형체를 주목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형체는 친구들에겐 보이지 않는 듯했다. 나는 그저 환영을 본 것이라며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차가움과 두려움이 더욱 커져만 갔다. 며칠 후 나는 마을에서 옛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호수에는 옛날에 사고로 죽은 젊은 여인의 전설이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었는데 그 영혼이 아직도 호수를 떠도는 이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밤만 되면 불가사의한 소리를 듣거나 호수 위에 떠있는 형체를 목격했다고 하는 소문이 돌곤 했다. 놀랍게도 내가 본 형체와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이 매우 흡사했음을 깨달았다.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자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호수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며 나에게 찾아왔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우리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녀는 마을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잘 아는 분이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는 작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우리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저녁이 되어서야 끝났고 우리는 모두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여인을 위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호수에 이상한 일들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공포스러운 전설은 그렇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비록 우리는 그 여인의 슬픔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영혼이 이제는 편히 쉬고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그 여름 나는 다시는 호수로 수영을 가지 않았지만 그곳에 대한 두려움 대신 경외심을 품고 그 경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종종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들 4명이 모여 서로 알고 있는 공포 썰을 늘어놓기로 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근처 산속에 있는 한 산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곳은 오래된 산장으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조금씩 돌아다니는 곳이었다. 밤이 되고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작은 거실에 모였다. 은근한 불빛이 어둑한 방 안을 부드럽게 밝혔고 창 밖으로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지훈이었다. 지훈은 늘 이야기에 서두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내가 들은 이야기야. 몇 년 전 이 산장에서 어떤 가족이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고 해. 그런데 여름밤중에 갑자기 막내 아들이 사라진 거야. 가족들은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숲 속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그 사건 이후 이곳은 폐수되었대. 우리는 잠시 소름이 끼쳐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숲속에서 한밤중에 누군가 사라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다. 지훈은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산장의 주인은 몇 년 후 혼자 이곳을 지나가다가 사라졌던 막내 아들의 그림자를 봤대. 어두운 숲속에서 다른 그림자들과 함께 춤추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곳에도 그 아이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고 해.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쩐지 주변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명수는 그런 공포를 웃음으로 바꾸려는 듯했다. 에이, 그런 이야기에 겁먹지 말라고. 어차피 다들 우리처럼 서로 겁주려고 만든 이야기 아닌가? 명수는 일부러 크게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다들 명수의 웃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석연찮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어두운 창문 밖을 한 번씩 돌아보며 우리 중 누군가는 정말로 그 그림자가 나타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유미가 입을 열었다. 이 산장 이야기에 이어지는 또 다른 전설도 있어. 어느 날 밤 산장에서 일하던 한 관리인이 갑자기 실종되었대. 사람들이 찾아보니 산장 근처 오래된 우물에서 그의 소지품이 발견되었고 아무리 수색해도 그를 찾을 수 없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그 우물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 누군가 계속해서 여기야, 여기서 나를 찾아줘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유미의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력을 한층 자극했다. 왠지 그 우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상상이 들며
오싹한 소름이 돋았다. 우물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소리라니 누군가 그곳에 남아서 뭔가를 전하려는 건 아닐까? 마지막으로 용기가 있는 동생 철수가 입을 열었다. 철수는 보통 이런 이야기에서는 거리를 두는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진지해 보였다. 저번에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산장에 예전에 한 명이 더 죽었대. 그 사람은 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무당이었는데 이곳에서 하룻밤 묵던 중에 갑자기 죽었대. 그리고 그 후로부터 이 산장에는 그 무당의 저주가 남아있다고 하더라. 철수가 말을 마치자 우리는 어느새 너무 늦어버린 밤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면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위로를 건네며 겁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르는 발자국 소리와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의 심상치 않음이 우리들을 잠 못 들게 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서로 무사하다는 걸 확인하며 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우리의 공포 이야기는 우리들끼리 만들어낸 기회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부터 여름이 되어도 다시는 그 산장에 가지 않기로 했다. 공포란 경험하지 않으면 그저 이야기일 뿐이었으니까.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 평범한 3학년 학생입니다. 학과 과제에 치여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던 어느 날 친구들과의 약속이 생겨 늦은 저녁까지 신촌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마지막 지하철을 타기 위해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안은 이미 한산했고 사람들은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플랫폼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안내방송이 끝나고 차가 플랫폼에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집에 가겠거니 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피곤해 보이는 몇몇 승객들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이어폰 소리를 키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언제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감이 들어 고개를 돌려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면에 앉아 있는 중년의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불쾌한 기분이 들어 다시 창밖을 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남성은 끊임없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그렇게 몇 정거장이 지난 후 그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핸드백을 바짝 끌어안고 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다가와서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오히려 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역에 멈출 때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소재지를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 다른 칸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몇 정거장 더 지나 도착한 곳은 지하철의 종착역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밖은 이미 캄캄했고 역 근처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가는 길을 지나던 중 아까 그 남성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천천히 걸으며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고 저는 한층 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저는 달리기 시작했고 드문드문 가로등 아래로 그늘진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팔랑이는 제 그림자조차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충분히 다른 길로 돌아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는 지쳐 있었고 불안한 마음에 현관문을 급히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불을 켜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그 남성은 보이지 않았고 아마 다른 방향으로 갔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안도하며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한 번 더 체크한 후 침대에 몸을 뉘었음이니다. 다음날 아침 어제의 일은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정말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듯 현관문 옆에는 내가 잊지 않기 위해 끼워 넣었던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꼭 잠그자라고 몇 번이고 적어놓았던 그 쪽지. 그리고 그때 문득 창문 밖에서 거리에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낮은 음성의 남성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본 저는 곧바로 눈을 감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시는 혼자 밤길을 걷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그 남성을 다시 마주친 적은 없었지만 여전히 그의 서늘한 시선이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지만 그 기이한 만남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